부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 이게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첫째는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보니까요. 가구당 순자산을 보니까 물가를 감안한 건데요. 한국이 53만 8천 달러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고 일본이 48만 6천 달러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순자산으로만 보면은요. 물가를 감안한 거라고는 했지만은 우리가 프랑스, 높네요. 일본보다 부자예요. 근데 문제는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80%가 이 부동산이고 20%가 금융자산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반대로 30%가 부동산이고 70%가 금융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하락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재산이 이꼴 부동산이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게 첫째 지금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가계 부채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걸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그게 91년에 3억 6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려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겁나지도 않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죠. 왜 그러냐면 애들은 집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는 빚도 없는데 그냥 살다 되니까.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뭐냐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요. 가정의 저주객분지 부채액 이 나이들별로 평균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은 20, 30대가 그 부채 비율이 179%예요. 그러니까 20, 30대는 그 사람도 빚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가 놓으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퇴직할 때가 되면요. 빚이 5%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제일 높을 때는 30대예요. 131%. 빚이 많아요. 그런데 퇴직할 때가 돼서 60대가 됐는데도 83% 빚이 그냥 있어요. 아직도 못 우리 가계부채 많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가계부채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의 문제죠. 그렇게 갚지 못한 것은 대부분 이제 중간에 어떤 교육비라든지 여러 지출들이 예. 사실 자기 노후작을 위한 그런 축적은 좀 간과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까? 왜 그러니까 그 무리해서 빚을 얻어서 집을 네. 산 거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집값이 우리나라가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거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80% 집중되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재산이 100%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면은 그 부동산 값이 오를 때 오르더라도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올인을 해버렸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부채는 없이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래도 뭐 큰 그러니까 그런 집은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해서 빚투 영끌 이런 네. 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죠. 네. 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80년대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한 30년 지나면서 집값 땅값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집값 땅이 떨어지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지난 2, 3년 동안에 동학개미 투자자의 뭔 말이 있었냐면 돈에도 일을 시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월급 받은 거를 그 일을 시킨다는 거는 주식이나 이런 투자 상품에 넣어가지고 불려야 된다는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잘못하면
돈에만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엄청난 금융자산이거든요. 거기서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그다음에 퇴직금 나오죠.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은 월급 받아서 그 재테크하는 거는 한 10% 비중이라면 90%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실제 지난 2, 3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요.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어요.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그게 100%면 회전율이 한 번씩 사고 팔거든요. 6,800% 회전율이라고 하면은 68회전.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단타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첫째가 어렵거든요. 어쩌다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째는 일주일에 2번씩 사고 팔고 하려면 꿈에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회사에 일할 때도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리죠. 그게 큰 문제예요. 이게 이런 주식 투자 붐이 있을 때마다 제가 지금 5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붐이 있을 때마다 꼭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요. 코로나 사태 직후에 1,400까지 떨어졌어요. 3,300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2,400이거든요. 근데 2,900에서 3,300 사이에 60%가 투자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몰려있죠. 항상 보면은 이 붐일 때 다들 와요. 이게 제가 열 몇 번 경험했어요. 제가 50년 동안에. 그게 안 고쳐져요. 저는 그거를 장기 분산 투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당장 오를 때는 눈앞에 오를 때 그거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그리 후회하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주식을 사면 성을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서 또 붐이 일면은 또 똑같이 해요. 그러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장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열심히 강조하는데 그런 얘기는 재미가 없잖아요. 화끈하지 않잖아요. 네. 정립식 무슨 뭐 장기 분산 투자 이야기하면 바빠 죽겠는데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빨리 그 얘기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